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이 7월 31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했고요. 통화정책 회의에서 주로 요점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 무담보 콜금리, 무담보 콜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24시간물 콜금리가 기준금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 0에서 0.1% 범위로 운영하던 거를 0.25%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금리가 2%였다가 6%로 올라간 거는 3배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원래 이제 0에서 0.1%였으면 평균적으로 0.05%였던 거잖아요. 0.05%에서 0.25%로 올라간 거는 5배 올라간 겁니다.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기국채 매입 관련해서도 일본은 중앙정부가 찍어내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사주고 있었냐면 매달 6조 엔어치씩 사주고 있었습니다. 6조 엔이면 60조 원이에요. 매달 60조 원어치씩을 중앙은행이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매달 6조 엔씩 빌려주던 거를 매 분기마다 4천억 엔씩 줄일 거야. 빌려주는 규모를 4천억 엔씩 축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축소해가지고 2026년 초쯤 되면 3조 엔까지 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6조 엔 빌려주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매달 6조 엔씩 더 빌려주고 있던 거를 이제 3조 엔까지밖에 안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가 뭐였냐면요. 시장의 기대는 금리는 동결하겠다 였었어요. 금리는 동결하고 국채 매입 규모를 더 많이 축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보다 금리는 더 매파적이었고 이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돈 빌려주는 게 중요하냐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부채 비율이 260%에 달해요. 엄청나게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1970년대 오일 쇼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근본위제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을 유지를 하다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근본위제를 포기하는 닉슨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닉슨 쇼크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달러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달러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3년 이전에 고작 4달러 하던 유가가 WTI 기준으로 40달러까지 올라가는 이슈가 불과 8년 만에 40달러까지 올라가는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원래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WTI 기준으로 4, 50불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지되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12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고작 두세 배 올라갔다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고물가로 씨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면 요때 당시는 얼마나 고물가로 씨름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때 베트남 전쟁도 전이었잖아요. 첫 1차 오일 쇼크가 베트남 전쟁도 전이었다 보니까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던 나라고 미국의 자신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짱이야, 우리가 최고야 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떡같이 만들어 놨던 거예요. 건물 층고를 막 5m씩 지어놓고 자동차도 뭐 4km, 그때는 더 했겠죠. 1리터 가지고 2km도 못 가는 그딴 자동차를 만들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 낮은 에너지 효율을 유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 거를 선호했냐? 일본의 제품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던 거죠.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나라였고 아끼는 게 중요했던 나라였다 보니까 물건들이 컴팩트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제조업 국가가 형성돼 있었던 사회고, 컴팩트한 거를 찾다 보니까 일본 물건 괜찮네가 됐던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요 그래프가 파란색이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고 빨간색이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순수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순수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79년까지만 해도 2조 엔에 불과했던, 그전엔 더 적었어요. 오일 쇼크 터지면서 계속 늘어나는 건데 79년까지만 해도 2조 엔에 불과했던 게 거의 20조 엔 가까이 순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일본이 미국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미국의 불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너네 우리한테 수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장 닫기 전에 니네 적당히 수출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했던 게 플라자 합의라는 거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무위키만 검색을 하셔도 플라자 합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플라자 합의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84년에 있었는데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수입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뭘 했냐면 엔화를 의도적으로 강세로 만들었던 거예요. 엔화뿐만이 아니라 마르크화도 강세가 됐습니다. 그때도 독일의 제조업도 좀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담이지만 공교롭게도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손해본 거를 일본만 얘기하지 독일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왜 독일을 얘기하지 않냐면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하면서 엄청난 침체를 겪었다 보니까 일본의 통일의 요소가 없다 보니까 독일보다는 플라자 합의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플라자 합의를 84년에 진행을 하고 나서 원래 1달러당 260엔까지 하던 엔화 가치가 플라자 합의하고 5년 만에 120엔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엔화 가치가 2배 뛴 거예요. 1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지금 뭐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도요타 프리우스죠. 그 프리우스 가격이 원래 10,000불이면 살 수 있었던 거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20,00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2,0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4,0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게 되는 거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출 감소는 엔화 강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전에 수출 증가는 유가가 비싸진 탓이 크고 그 다음 이제 수출 감소는 엔화가 강해진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급하게 줄어들면 이거 성장에 문제가 있다가 되는 거고 그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랬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너무 과했어요. 8%였던 금리를 3%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리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일본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걸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고 있던 나라가 어차피 이제 미국에 팔리지도 않는데 생산 설비 투자를 하고 건설 투자를 해봐야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엔화도 강해지고 있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달러 1,380원 한다고 우리 모든 국민이 미국 주식 해야 된다. 국장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환율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요때였다는 겁니다. 엔화가 너무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금융시장에 자본이 몰릴 만한 환경이었고 대내적으로도 생산성 증가를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느니 그냥 금융시장에 돈 때려 박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 이 80년대 버블 경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버블 경제 동안 니케이 지수가 85년에 10,000 정도밖에 안 됐던 게 40,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2,000달이 코스피가 10,000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당연히 못 버티죠. 그래서 일본의 많은 기업들과 심지어 외국인들조차도 엔화를 바꿔가지고 주식을 했었고 그렇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물가만 오르고 너무 버블인 것 같다라고 자산시장의 상승은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중앙은행은 금리를 또 너무 올려버립니다. 3%에서 8%로요. 그래서 요거를 빗대서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도꼭지 자꾸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차가운 물 틀었다가 너무 차갑다 하고 뜨거운 물 확 돌렸는데 너무 뜨거워서 또 차가운 물로 확 돌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요 미스를 많이 얘기하는 예시로 일본은행의 요때 당시에 잘못된 너무 과도한 통화정책을 샤워실의 바보들에 빗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책 효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리를 빠르게 올린 탓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게 됐던 거죠. 금융시장의 버블이 깨지게 되고 코스피 2,000에서 만 됐다 그러면 전 국민이 주식합니다. 그 주식이 다시 8,000이 돼봐요. 내 자산이 4분의 1 토막이 나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검소해지는 게 아니라 검소하면 당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내 자산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지금 이제 잃어버린 30년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엄청난 30년 동안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미친 듯이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금리는 0%로 유지한 게 20년을 넘었고요. 그나마 이제 0.5%까지 올린 게 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동안 정부도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다 보니까 부채가 요렇게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게 일본의 250%에 달하는 부채의 배경입니다. 결국은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풀어 제꼈던 건데 30년을 그 짓거리를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서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디플레이션이 해소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다른 문제가 뭐냐면 20년 동안 제로금리를 해왔던 탓에 일본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수익 많이 주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너무 많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그 바로 전에 청산됐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금리를 0.5%로 올렸던 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환율 한번 보시면요. 원엔 환율이 가장 쌌을 때, 그러니까 요 바로 전이겠죠. 요때 당시 7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700원까지 내려갔을 때 20년간
100엔 사는데 700원 들었다는 거죠. 08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엔화는 1700엔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1700원이죠. 1700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배보다 더 뛴 거죠. 150% 정도 상승을 했던 거죠. 여태까지 일본 엔화를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엔화를 갚아야 되니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결과가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시면 과거의 기록이 지금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태 당시에는 0%였어요. 0%면 시장 금리는 그래도 0.1% 정도가 될 텐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마이너스 0.1%를 하면 시장 금리는 그냥 0%예요. 시장 금리가 0%인데 갑자기 0.25%가 되고 1%가 됩니다. 이거는 5배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엊그젠가 제가 기사를 본 게 JP모건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40%를 청산했대요. 고작 40% 청산했는데 어마어마한 엔화 절상이 있었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일제히 터지게 된다면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평가는 되게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렸으면 안 됐다. 아니 애초에 0.05% 금리를 0.25%로 올리면 금리를 5배 올리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주담대 금리 2.8%였습니다. 가장 쌀 때 2%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5, 6% 갔다고 고작 금리 2배도 안 되게 뛴 거죠. 고작 금리 2배 안 되게 떴다고 사람들 이자 때문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준금리만 5배 떴습니다. 5배. 5배 떴으면 주담대 금리는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0% 이자에 기반한 엄청난 레버리지 또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은 금리를 인상을 한 게 시장이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요소고 처음에 이제 요거를 발표할 당시에는 일본은행 총재가 0.5%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도를 0.5%라고 정해놓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 시장이 이렇게 놀라면 0.25%까지만 할게요 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총재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또 한 번 샤워실의 바보들 짓거리를 지금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국채 매입 규모는 비둘기파적이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예전부터 이제 충격요법을 많이 써왔거든요. 시장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정책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했어야 될 거라면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결국 이 엔달러 환율이겠죠.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급격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기관들이, 개인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고 있구나. 청산하기 위해서 엔화를 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일본의 채권입니다. 일본의 정부 채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렸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거는 채권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는. 근데 돈을 이제 갚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 돈을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일본이 발행한 채권을. 일본의 빚증서를 제가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일본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1.12%에서 왔다 갔다 하던 놈이 0.7%까지 떨어진 거면 급락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1%대로 회복을 하긴 했고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정리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청산되고 있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엔달러 환율과 일본의 장기채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세계 역사의 몇 가지 중대사를 알면 일본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80년대 플라자 합의, 그리고 버블 경제, 그리고 90년대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이 일본 역사에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고요. 3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 그 덕분에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고금리 고성장 시장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발단이 됐었고요. 결국 일본 정치는 부채만 늘고 디플레이션은 극복하지 못했으나 최근 뜻밖의 코로나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으로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그러나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일본에서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도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기는 올려야 되는데 정부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못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려주길 바랬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지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국채 매입 축소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의 엔캐리 청산으로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국채와 엔화는 더더욱 강세를 띠는 모습,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레버리지는 크게 껴있으면 크게 껴있을수록 듀레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폭이 커진다. 지금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껴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로부터 돈을 빌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